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부장님도 오늘 힘드셨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앵커하고 네.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단말기 보면서 핸드폰으로 그쵸. 팔려고 가격 보고 계신 걸 보고 왔다가 아무튼 참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가 정말 시장에 어떤 상당한 디스카운트 요소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을 하기도 했고 또 CNBC랑 전화 인터뷰도 하고 네.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왜 변동성 장세 이유를 대비하자 이런 타이틀을 달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금이 들어와요. 네. 만약에 다들 엄청난 패닉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빼고 나가야지 하는 그런 분들도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랩의 그 자금 유입 속도가 1월 달 같으면 거의 정체하거나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 거의 역대 제일 큰 금액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어제도 30억, 오늘도 10억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니플로우 보시면 펀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 역대 최고치였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첫 주, 둘째 주 보니까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지 그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또 재밌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빌 애크먼이 금리 2번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분명히 붙잡았을 거라 그랬는데 넷플릭스 사고 있다. 네. 열심히. 네, 그런 뉴스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 그냥 아예 주식을 안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현재 시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이고 투자를 안 하면 어떤 큰 미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떤 것들이 기회인지를 정말 힘들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이 변동성 장세 이후를 대비하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 콜이 틀렸다면 그거는 변동성 장세 이후를 대비하는 게 팔고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조정이 중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2019년 9월 달에 유안타증권에서 랩을 론칭을 하면서 붐버스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게 붐이고 어떤 게 버스트인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스트 사이클이 나올 조짐들의 앞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제 버스트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을 또 잡아내야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상승장을 잘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잘 수익을 내고 또 언제쯤 빠져나오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도 잡아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어쨌든 큰 그림으로서 항상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길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좀 나눴어요, 이번에. 네. 좀 나눠서 우선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가 어떤 사이클이냐, 지금 어느 정도의 시기에 와 있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테이블 또 지겹게도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작년 9월부터 10월 달까지 죄송합니다. 한 6% 조정이 있었죠. 네. 미국의 6% 조정이 있었던 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때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3, 4분기, 4, 4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이 오는
그 중간 조정이 오는 시기가 올해 뭐 하반기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이제 파웰 의장이 완전히 스탠스를 바꾼 게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네. 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또 6개월 뒤 정도의 금리를 올릴 거다. 뭐 6월 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FOMC 미팅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3월 달에 무조건 올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땡겨줬고 그럼 3월 달 전에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조정이 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조정의 폭이 10에서 20% 정도 조정일 거다. 그리고 이제 조정의 변동성 구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구간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땡겨졌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땡겨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부터 계속 하락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경기가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적인 숫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어떤 여태까지는 없을 거야 하고 있다가 네. 오 이렇게 빨리 올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리액션이 정말 천천히 해서 완전히 빨리 갔다가 이제 좀 정상을 찾겠죠. 그래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조정과 변동성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3월 16일이 첫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그다음에 또 지금 양적 축소가 언제 같이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걱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락폭이 계속 지금 마이너스 20% 근처까지 S&P가 죄송합니다. 나스닥이 빠졌고 그다음에 중소형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2%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놓고 추가로 계속 빠진다라는 것은 진짜 대세 하락장 또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과 다 연결시켜서 보실 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실적 장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결국 실적이 모든 것이 를 대변할 거다. 실적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저 한마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없는데 성장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종목들은 버리시라고 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제가 거의 한 3개월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 중에서도 성장이 있는데 ROE가 유지되는 기업. 반대로 성장은 높은데 ROE가 없고 마이너스 영업 마진 마이너스인 회사들. 네. 뭐 스펙 뭐 이런 것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타임이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더 상승장이 올 텐데 그때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고 누가 돈을 벌고 있고 누가 시장 점유율을 1, 2, 3등을 하고 있는지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먼 미래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정확한 정답은 없으나 그때부터 30%의 하락장이 아니라 한 50% 부러지는 네. 장이 올 수도 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준비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언제 오냐 했을 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2% 이상 2.5%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올 거다. 네. 시작 안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업 실적을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 지금까지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뭐 3월 16일이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6월 FOMC가 끝일 수도 있고 네. 그 지금 한 6개월 정도 길게 보면 짧게 보면은 한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변동성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가격 조정은 이제 거의 일어난 게 아니냐. 뭐 맥시멈으로 따지면 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라면 빠지는 폭이 그중에 80% 이상은 일어난 게 아니냐. 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은 게 아니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옛날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빠졌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18년에
9월 달부터 하락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바닥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24% 빠졌는데 이게 나스닥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되돌리는 기간이 3개월 빠지고 4개월 올라서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진 기간 플러스 한 달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시대 기억하시죠? 네. 2달 빠졌는데 3개월 만에 고점 뚫고 올라갔죠. 그럼 네. 5개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2달 만에 빠졌단 말이죠. 2달 만에 빠져서 바로 또 2달, 3달 만에 올리느냐 이거보다는 빠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다가 네. 이제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할 확률은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조정폭 자체가 상당 많은 부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근데 그 종가 기준은 아니고 네. 그 시장 저점. 고가 장중. 저점 그건 거죠. 장중 기준이죠. 하지만 저희는 네.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우존스로 계산하면은 10.3%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다음에 S&P 500이 12.4%였고 나스닥이 19.2%, 중소형주가 21.6% 네.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냐? 시작이라기보다도 아무튼 빠졌고 뭐 다시 튀어 올랐을 때 다 팔고 나가야지 그 대세 하락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보시면 우선 빅스 지수를 놓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네. 빅스 지수가 엊그저께 나스닥이 마이너스 4. 거의 5%까지 갔다가 거의 장중에 예, 네. 그다음에 플러스 0.6으로 끝내는 이 밴드가 5%의 변동폭이 나왔었을 때가 빅스 지수로는 38.94까지 갔어요. 네. 그럼 요 숫자가 여기에 36.2였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2018년 보다 더 높았어요. 네.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때는 이미 금리를 2% 이상까지 올렸고 난 이후예요. 네. 예, 그리고 이미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확 줄어가지고 거의 0% 근처까지 내려왔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왔던 거 보다도 더 센 변동성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너무 금리 올린 부분을 다 미리 반영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이 빅스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 경기가 완전히 그랬지. 박살에 뭐 예, 셧다운에 뭐 모든 게 다 멈춘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난리 났었을 때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과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때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2018년.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조정은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3개월 빠졌다가 4개월 만에 고점, 그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이제 좀 겹으로 기다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2개월 빠졌다가 3개월 만에 고점, 네. 그리고 쭉 올라갔고요. 지금 이건 2개월 만에 빠졌으니까 네. 그럼 2개월에 3개월도 올라갈지 옆으로 갈지 이건 이제 요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다시 전 고점을 탈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과거에 8차례가 있었다고요. 1970년대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지난 50년의 역사를 봤었을 때 보시면은 올린 속도가 대부분 다 빨랐었어요. 그죠? 네. 느린 적은 2015년 12월 달 요때 정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은 분기마다 0.25보다 더 빠르게 올린 게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금리 인상의 전후로서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승량인 다음에 2년 동안 나온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972년이죠. 요때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때예요. 여기 나와 있죠. 72년. 네. 그 전에 빠졌어요. 얼마나? 15.4%. 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올랐죠? 예, 36.3%.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1976년. 여기 금리 인상이죠. 그 전에 15.5%.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가죠. 네. 33.2%. 그 다음에 1983년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계속 올랐어요. 네. 네. 이때는 미리 빠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빠졌는데 얼마나 14.2%. 그 다음에 이 고점 뚫고 왕창 올라가서 71.9%. 자, 그 다음에 1987년 보시면 금리 인상 여기입니다. 보면 미리 빠졌다가 다 돌리죠. 그리고 플러스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부러지는 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 부러지는 장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하기까지 10% 빠졌다가 고점 뚫고 다시 다 올라갑니다. 그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여기 보시면. 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금리 인상하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고점 돌파. 네. 1999년입니다. 2004년 8.8% 빠졌다가 금리 인상 시기부터 48.6% 올라갔죠. 또 2015년 이때는 뭐 다 아시는 네. 네. 예, 15.1% 빠뜨렸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62.4% 그리고 또 뭐 변동성이 있다가 또 가고 뭐 이런 식의 차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번을 다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전 고점을 돌파를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예외 케이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번에는 2015년과는 틀리다. 이걸 파웰 의장이 계속 얘기했죠. 예. 네. 2015년하고는 틀리겠죠. 네. 2015년은 너무나 느리게 올렸던 거고 나머지 7번은 훨씬 더 빠른 속도였으니까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머지 7번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따른 고점에서 하락폭을 다시 되돌리고 더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계산을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왔었습니다. 8번의 이 하락의 평균이 12.8%였고요. 그럼 조정 구간을 보니까 5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오르느냐? 고점 돌파를 하고 47.8%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 기간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20개월. 네.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어땠냐? 나스닥은 이제 뭐 지수가 훨씬 더 짧으니까 1980년대부터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16.7% 평균 빠졌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빠졌고 깊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네. 훨씬 짧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는 것도 훨씬 세게 올렸고 평균 90%를 올렸고 26개월이니까 2년 좀 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평균을 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S&P가 좀 더 뭐 매력이 현재 있어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길게 보시면 나스닥의 상승이 더 클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지만 조정보다도 상승이 그 조정폭보다 훨씬 컸다라는 거고 조정 구간보다도 상승 구간이 훨씬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달 됐어요. 조정이. 그럼 한 달 더. 그러면 3월 16일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정도 더 있을 수 있고 그게 6월 FOMC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약 2년 정도. 그러면 2023년, 2024년 말 정도까지의 어떤 상승장을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장님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금리가 2에서 2.5%가 되면 이제 대세 하락장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온다는 얘기가 올 수도 아니고요. 있다. 올 수도 있다 이거. 그때까지는 안 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0이잖아요. 그럼 2%까지 가려면 25bp씩 8번 올리면 되는데 네. 이번에 사실 FOMC 어제 장이 엄청 좋다가 딱 부러진 게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여러 번 했죠. 4번 할 겁니다. 물어봤는데 파월 의장이 4번 할 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많이 하나 보다 받아들이고 주식을 작사를 낸 건데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은 7번을 다 올리면 올해 말에 1.75가 되잖아요. 네. 그럼 주식이 선행하면 혹시 얘기하신 그게 더 빨리 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거를 그것만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2004년부터 2006년도에 그죠?
금리를 0.5%씩 올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2년 동안에 확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올렸는데 왜 그럼 상이 올라갔냐? 그죠?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러니까 이 갭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또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럼 요게 확 좁혀졌으면 그건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렸어요. 근데 ROE가 안 빠지고 계속 옆에 있어. 네. 그러면 2%나 2.5% 가도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네.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까지의 제가 생각할 때는 2에서 2.5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ROE가 제가 판단하는 제 분석으로는 안 깨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 거고 2에서 2.5% 올라가고 났었을 때 또 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게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무빙 타겟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리기 전후에 한번 이런 패닉이 한번 올 거다. 근데 그 패닉의 규모가 10에서 20%가 맥시멈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왔는데 네. 그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 들여다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올해 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온다. 근데 그 빨리 왔었을 때 정말 ROE가 깨지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맞아요. 네. 1년밖에 안 남았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무빙 타겟이다. 그래서 항상 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건데 금리를 마냥 올리기 때문에 끝이다가 아니라 금리를 올려서 그 금리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해보는 그 공식을 썼었을 때 네. 아,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빨리 축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풋을 사서 일시적으로 하고 다시 돌리려고 하면서 낮은 가격에서 지금 사고 있냐 이거죠. 네. 그건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끝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워런 버핏이 애플 다 던져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봐도 결국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유지가 되는 기업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뭐 스펙을 사셨다, 뭐 아니면 전혀 실적이 없는데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크를 두고 있다. 그럼 매일같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예. 근데 본부장님 지금 보여주신 그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의 수익률인데 이게 그 장기 시계열 차트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중간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다 다시 다 인하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그 상승폭이 더 컸던 그 구간들은 이미 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뭐 시그널링을 줬거나 또는 그걸 또 시장에서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건 아닌지 매번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때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리 다 올리고 나서 이제 꺾였죠, 이렇게. 그죠? 근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그럼 올리고 있는 구간 동안에 다 대체로 저 고점을 형성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또 내린다는 건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예, 사이클이 네. 다 끝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그건 언제 일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들 뭐 미국 주식이 비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비싸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S&P 500의 그 저점이었을 때 PBR이 20배가 깨졌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30배가 깨졌었습니다.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이미 일어났다고 얘기들 하시지만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요. PBR이 4.0배, 5.4배까지 올라갔었던 그 수준이고, 근데 원이어 포워드로 계산하면 뭐 훨씬 더 낮아요. 그리고 그 ROE가 뭐 이건 뭐 역사상 우리가 보지 못했던 ROE를 계속 유지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떨어질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깨지냐 안 깨지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가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축소가 될 거고, 그럼 어떻게 숫자가 비교가 되느냐, 이런 또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S&P 500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블룸버그에서 따와서 제가 모델링을 쓰는 건데,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5% 정도로 반영을 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거 50년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5%를 반영하고 현재의 ROE를 집어넣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리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적정 S&P 500은 5,270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베이스 케이스라고 치고, 근데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러니까 즉 과거에 이제 변동성이 막 있다 그러면 한 7% 정도를 때려버리면 이건 진짜 높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2.5%로 올리고, 그 다음에 7%로 땡기고, 그리고 나서 ROE는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ROE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이벤트들을 보고 또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의 현재 컨센서스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금리를 높여서 계산했더니 적정 S&P 500이 4,100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6%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6%고 업사이드의 베이스 케이스가 플러스 20이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리워드라고 하거든요. 제가 네. 전략을 짤 때 항상 리워드가 괜찮으면 이 정도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감안하고 매수를 한다. 네. 이게 우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절대로 팔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들여다보면 더 좋은 숫자가 나와요. 네. 리스크 프리미엄을 6%로 올렸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현재 금리와 ROE를 평균으로 해서 계산했더니 35.5%가 나와요. 정말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럼 리스크를 확 높이고 7%로 땡기고 2.5%로 땡기고 그 계산을 해봤고, 그다음에 ROE에 있어서도 그냥 좀 많이 좀 베어리시하게 보고 해서도 13,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화요일이었나요? 13,094까지 갔어요. 네. 그럼 이미 도달 한번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리스크 리워드를 생각했었을 때 업사이드가 35%인데 다운사이드가 이미 벌써 많이 들어왔다면 전 충분히 여기에 투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 유입이 됐을 때 제가 한 번에 다 쏘지는 지금 않고 있고요. 10분의 1등분 해서 하루에 빠진 게 1% 이상인 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럴 때마다 10분의 1을 지금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지금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자금에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ROE가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예측이 너무 세게 들어가고 있으면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으면 적정 가치가 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한번 봅시다. 4분기 실적까지 발표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좋다. 실적이 네.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좋다. 그 다음에 매출은 더 심지어 훨씬 더 네. 이게 지금 키포인트 같아요. 과거에는 EPS와 매출의 예측치가 보통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70%대 중반, 초반 정도가 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매출이 90%대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더 해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은 21.4%가 12월 말에 들어왔어요. 그게 예상치였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 21.8입니다. 네.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이익 마진율은 12.9에서 11.9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고, 평균 PER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배가 살짝 깨졌었다 그러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데이터 나왔던 걸로 계산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과거 5년 평균이 18.5.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죠. 예. 네. 그 다음에 10년 평균은 16.7. 근데 왜 5년 평균이 더 중요하냐? 그만큼 금리가 지난 5년이 낮은 시대였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요겁니다. 요 숫자.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네. 이게 올해의 컨센서스인데 뭐라고 예측을 하고 있냐면 9.4%의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EPS 증가율에 이 매출 증가율을 7.6%로 보고 있어요. 네. 자, 이 숫자가 두 개가 다 예측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틀릴 것 같냐면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낮을 것 같아요. 네. 9.4%보다는. 근데 매출 증가율은 7.6%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만 보고 있어요. 9.4%가 너무 높다. 그쵸. 예, 이게 빠질 거다만 보고 있는데 다들 레버뉴의 증가는 너무 낮다라는 거는 아직 아무도 페이 어텐션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제가 이 7.6%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의 이 여신 증가율 매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9.8%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출 증가율은 이것보다 높아요. 보통. 네. 매출 증가율은 여신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GDP의 성장이 이 여신 증가율하고 연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플레이션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명목 성장률 플러스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었을 때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커지느냐 올해 그것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목이 7.6% 성장할 것 같은데 7.6%만 들어가 있으면 너무 낮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해의 매출 증가율이 이 S&P 500 개념으로 두 자릿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이익 증가율은 낮겠죠. 네. 그래서 9.4%보다는 낮을 거지만 매출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은 그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제가 경험했던 거는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가 시장은 더 탄력을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주가가 조정받은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좀 유동성으로 봅시다. 네, 그러면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이익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요. 그래서 매출액이 예상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는 걱정은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생각이 들어서요. 인플레이션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성장률과 이게 이제 서로 잡아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제 1년 뒤, 2년 뒤 얼마까지 내려오느냐 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정답을 안 줬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7%대의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2%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4%가 되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명목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5%로 떨어진다. 그럼 실질 성장이 5%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계속 무빙 타겟으로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건데 네. 지금은 너무 이제 모든 게 다 안 좋은 쪽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이제 좀 이성을 좀 차리자는 의미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에서는 제가 못 여쭤봤는데 네. 그 10년 EPS를 쓰는 쉴러피는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걸 또 약세 이유로 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에 저는-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예, 저는 좀 이따가 네.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네네. 실러피에 갖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는 예, 제가 한 수십 번도 더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건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러피를 가지고 실러 교수님께서 이 시장 콜을 해서 틀린 예가 너무 많아서 네. 네. PR의 적정 가치라는 것은 금리가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 원오버 금리로 했었을 때 몇 배냐. 그래서 과거 평균이 15배이기 때문에 지금이
30배면 50% 빠져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맨날 틀리는 거죠, 그냥 거의. 그러다 한 번 일시적으로 살짝 맞다가 또 다시 틀리게 될 거고. 그래서 그 P 멀티플을 가지고 요즘에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방송을 해보면. 네, 많이 뭐 합니다. 30배기 때문에 뭐 15배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그럼 금리가 15배가 되려면 도대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죠? 예. 5% 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전 말이 안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15배였을 때 금리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건 뭐 좀 완전히 오바인 거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나의 숫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숫자 적어도 이 여러 면으로 들여다 보면서 이제 짜집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딱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PBR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이 ROE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 EPS 그러니까 PER을 보는 게 아니라 PER과 이익 증가율을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모든 부분은 다 상대적인 거죠. 네. 자, 그다음 유동성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과거에 M2 증가율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에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 고점으로 갔었을 때 까지 갔었느냐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숫자가 피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가장 여기 이때가 이제 보면은 적정 가치로 계산했더니 4,371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미 벌써 도달을 한번 했었었고 네. 과거에 다른 예들과 계산했었을 때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M2 숫자를 지금 현재 숫자로 썼어요. 근데 M2가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M2가 줄어드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 결국은 이 M2는 더 늘겠죠. 그렇죠. 그럼 연말까지 지금은 13%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연평균으로는 한 뭐 아마 못해도 8% 늘어난다. 이 정도로 계산하면 여기에 또 8% 더해야죠. 그죠? M2 나누기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아직 고점이 저희 눈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동성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예,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항상 보지만 이겁니다. 과거에 이제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해서 네. 18년짜리 구간들이 쭉쭉 나오는데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요. 네. 그죠? 그리고 피크를 치고 끝나요. 이렇게 올라가고 끝나요. 올라가고 끝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때도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어. 네. 네. 근데 그러네요.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전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뱅크 애널리스트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니 도대체 예대율이 60%대인데 여기다 대놓고 이게 거품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예대율만 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생겼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 계산해야 된다. 네, 뭐, 예, 올 스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걸 보고 있을 때는 고점이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왜 지금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유를 댈 만 하잖아요. 뭐냐면 3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코로나19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단위로 따지면. 그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다 플러스예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연도가 10%, 20%, 뭐 30% 오른 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림 재밌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3년 연속 올랐으니까 4년 차니까 네. 좀 흔들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확률적으로 파지티브 이어가 71%, 네게티브 이어가 29%. 네. 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니까 지금 4년 차니까 올해는 네게티브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전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대통령 임기 기간 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때는 변동성 장세다. 그럼 언제 돌아서느냐? 4분기에 제대로 돌아서고 그다음 해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보면 역시나 올해는 변동성 구간이지 대세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장을 판단하는 지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6개가 다 하나도 도달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 선행 지수가 그래도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훅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100 수준에서 지금 3개월 연속 딱 99.9, 100 요 숫자로 이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정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 지표가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장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있고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라는 거는 얼마 동안 빠지면 대세 하락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기간과 폭. 네. 그래서 50% 부러지는 장. 50% 부러지는 장이요. 네. 네. 그게 이제 고점에서 바닥까지 50%. 50% 이렇게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지는 것보다는 크게 빠질 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보통 평균적으로 2년. 네, 2년. 2년 정도 걸립니다. 네.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네. 예. 자, 우선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지표 중에서 식센스 모델이라는 걸 써요. 이걸 모델을 써서 제가 한 달 전이었나 와서 보여드렸던 게 이게 지금 중립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는데 중립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하시는 질문에 있어서 이게 좀 많은 답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글로벌 붐버스트 사이클을 예상하다 이 리포트를 제가 2019년 8월 말에 썼어요. 그리고 유안타로 9월 1일 날 이직을 하고 랩 런칭을 9월 27일 날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썼던 게 요겁니다. 요거. 기본 시나리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붐 시기가 나오는데 장내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그 미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를 하고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 추세가 나오고 장내금리차가 정상화되고 경기 침체보다 성장이 일어나고 기업 이익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뭐 등등등 쭉 이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현상.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버스트 시기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저희가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장, 그러니까 네. 올해 상승장,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하락장, 이렇게 2019년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확 뒤로 간 거고. 네. 그러면 버스트 시기로 계산했을 때 저희는 2024년 하반기 내지 2025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때 나오는 조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이게 썼던 게 임금이 상승할 거다. 그때 임금 상승이 없었습니다. 네. 경제 참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이게 지금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오늘 Q&A 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사무적 의무 가시화에 대해서 비용 증가가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과잉 투자를 일으키고 방산비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재정 적자 문제가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돼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전환을 하고 적극 인상으로서 금리가 고점으로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장내금리차가 재역전되고 그때부터 ROE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금은 가격이 폭등을 하고 폭락장이 나오고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게 나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는 알겠죠. 예. 네. 금, 은을 사거나 네. 뭐 달러를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2024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그때까지 아닌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시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게 기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상승하는 기간이 이게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클컬이 아니라 세큘러 사이클이고 네. 그게 굉장히 긴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간은 18년, 8년, 19년, 18년 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보시면 첫 번째 올랐을 때는 136% 올랐어요. 두 번째는 251% 올랐고요. 세 번째는 531% 올랐고요. 네 번째는 1350% 올랐습니다. 네. 점점 많이 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네. 그럼 이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냐. 바닥에서 오르는데 560%. 네. 지금 몇 년 동안 올랐냐. 지금 13년 올랐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뭘로 계산을 하냐면 이걸로 계산을 합니다. 갭이라는 것을 가지고. 갭은 뭐냐면 이 ROE랑 네. 거기에 금리를 뺀 숫자.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아진다? PBR이 높아진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18년 상승을 했는데 금리가 3.1%, ROE가 6%. 그러면 갭이 겨우 3%밖에 안 되죠. 네. 그때 PBR 고점은 2배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는 7.6%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3.4배로 늘죠. PBR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줄었어요. 살짝. 5.6%로. 그러니까 PBR 고점이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확 올라버렸죠. 11%로. 그랬더니 PBR 고점이 5배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떡하냐. 이번에는 19.8%랍니다. 이거의 2배예요. 작년에 지난번 사이클 2000 닷컴 버블에 거의 2배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럼 PBR이 지금 현재 얼마냐? 원이어 포워드가 4.1배란 말이죠. 네. 5배까지 가도 뭐 제가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할 텐데 지금 4.1배인데 과거보다도 훨씬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고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도 2.5%라고 계산했었을 때 네. 이게 지금 거의 2배 수준인데 왜 PBR이 5배 끝날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제 계산상은 8배 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8배 요 평균 계산해서 해보니까 인덱스가 지금 S&P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가면 거의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고점이냐 했었으니까 S&P가 지금보다 100%더 올라야 돼요. 대충 계산하면. 네. 물론 그렇게까지 가겠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저는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은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빠질 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고. 굳이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한국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ROE가 내년에 빠질 거니까 지금부터 팔아야 된다. 근데 미국은 항상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ROE가 빠지는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부터 제대로 빠진다. 네. 그래서 과거에 1차 아까 세큘러 사이클 3차, 4차까지 다 보여드리지만 ROE가 고점 찍고 빠져요. 근데 빠지기 시작한 때가 이게 빠지고 나서예요. 빠지고 나섭니다. 네. 그리고 빠지고 나섭니다. 네. 또 빠지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ROE가 지금 24%, 21%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나스닥 24, 21. 이 숫자가 확 깨져가지고 막 10%대 후반까지도 확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다 대놓고 대세 하락장 시작됐다라고 때릴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22년도 ROE 추정치라는 거죠. 지금 네. 자 보시면은 그리고 작년 것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스닥이 작년이 22.4. 작년이요. 예. 그리고 S&P가 18.65. 예. 네. 예. 상당히 높은 숫자고 올해 이제 미래가 아까 말씀드렸죠. 21, 24.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닷컴 버블의 붕괴 시기와에 비교했었을 때 아직 아니다. 이게 보면 이때는 보시면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23%가 나왔던 게 97년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98년에 17%뚝 떨어졌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99년에도 또 13%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3월 돼서 이때부터 박살. 네. 네. ROE가 거의 반으로 줄고 나서 박살. 왜 이랬을까요? 매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네. 네.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니까 네, 네.
ROE가 금방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안 나왔던 네.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매출이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시각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이 ROE 빠지는 거에 대해 걱정을 하다가 매출 좋네? 그러면서 다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던질 타이밍이 아니다.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ROE가 꺾인다 하더라도 그 폭을 제가 생각했을 때 EPS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면 ROE가 꺾이는 폭은 배당 성향만 좋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익이 정말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자, 그래서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면은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대세 하락장은 불렀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항상 제가 의존하는 거는 이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 상에서 숫자가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안 나올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려보면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23%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흥국이 18%가 나와요. 제가 2006년도에 대세 하락장이 2008년도 안에는 올 거다. 그리고 그때 부러질 때는 50%, 40% 이상 부러지는 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그때 이 숫자를 돌렸을 때가 마이너스 20%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너무나 많은 기대치가 다 숫자에 들어가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금리가 진짜 5% 간다. 5%를 집어넣으면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3개 종목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 대표주들 뭐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PE가 너무 높다. 그죠? 네. 근데 PE가 높다. 저는 이 종목들은 PE 안 봅니다. 저희는 이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요. ROE가 도대체 얼마냐. 그리고 PBR이 얼마냐. 예. 와, ROE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죠? 네. 애플이 아직도 50%가 넘어요. 자, 게다가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네. 이 이익이 지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테크의 영업 마진율이에요. 예. net profit 마진, 영업 마진이 아니에요. net profit 마진입니다. 네. 순이익 마진율입니다. S&P 500의 평균과 비교가 안 되죠. 네. 예. 예.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이 조정을 넷플릭스가 저렇게 20% 30% 빠져주면 20% 넘게 빠졌죠. 네. 감사하죠. 예. 네. 요거는 오늘 꼭 얘기해 드리고 싶다. 자, 언제 그럼 이 사이클이 끝나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도 닷컴 버블 때도 닷컴 버블 혁명 얘기를 네.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언제 던져야 되냐? 맨날 나는 롱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심지어는 뭐 별명이 콜동원이라는 얘기까지 하시던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른 방송에서 작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왜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 회사들이 뭡니까 지금 혁신 기업들인 거죠. 네. 네. 자, 그 혁신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죠? 결국은 모든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던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맞죠? 네. 왜냐하면 핸드폰을 써서 온라인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죠? 네. 물건을 사고 그쵸. 하니까 당연히 단가가 떨어졌던 거고 그죠? 네. 그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넷플릭스 대표적인 예로 치면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옛날엔 비디오를 보던 게 전부 다 이쪽으로 갔고 네. 그러면 그 단가가 확 줄었고 결국 뭐 물건이 필요 없는 비디오방이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디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는 걱정스럽냐? 그럼 신규 가입자가 안 늘기 시작하면.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신규 가입자가 800만 지난 분기 나왔는데 이번에 250만밖에 안 늘어? 올해 1분기? 박살. 이게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언제가 끝이냐면 신규 가입자 수가 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제 정체.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경쟁의 심화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게 수익이 날려면 단가를 올려야 돼. 네.
그쵸. 넷플릭스가 지금 단가를 올리잖아요. 네. 단가를 올리는데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단가를 올렸는데 가입자 수가 정체. 이거는 이제 끝이에요. 네. 애플을 보면 핸셋이 팔려요. 애플이 작년에 시도했던 게 뭐였죠? 핸셋 가격을 확 등. 네. 그쵸. 그때 그래서 저희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판매가 엄청 잘 됐죠. 네. 자, 그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의 회사들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회사가 돼버리면 그건 끝났다. 그걸 봐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회사가 되는 순간에 얘네들의 이익은 확 터요. 그렇죠? 이익은 먼저 나오죠. 네. 그럼 ROE가 빠지나요? 더 올라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땡기고 끝나죠. 벌써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 살짝 바꾼 거는 요겁니다. 요쪽에 화석 연료 에너지 부분을 5%로 살짝 당기고 금융을 살짝 낮췄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안 하고요. 네. 요것만 좀 할게요. 유가 부분에 있어서. 네. 5% 정도는 화석 연료 에너지 유가 관련주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유가가 그렇게 빠르게 빠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왕창 올라가는 것도 아직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계속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85 지금 뚫었고, 이때에, 이 유가 관련 ETF의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싸요. 네. 기본적으로. 네, 8.3배밖에 안 나오고, PBR이 1.9배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71.6%가 나왔고, 그 다음에 ROE가 19.5%예요. 네. 그러니까 ROE가 이게 5%대가 아니라 4배나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가만 유지가 된다면. 그럼 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7%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니, $70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ROE는 15%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금리와 계산했었을 때 싸 보인다. 네. 예. 그래서 XOP 정도는 한 5% 들고 있으셔도 어느 정도 보면 가치주로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코노코필립스, 컴스톡 리소스스, 대번 에너지 등등이 매력도가 있게 올라온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우리는 계속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좋아한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화석 연료 에너지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한 20% 정도는 전체 에너지주에서 네. 가져가자.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에너지 수요인데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 것 같다. 그러면 그 에너지 수요가 누가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석유 관련 에너지 쪽도 좀 들고 가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금융주를 그래도 비중을 지금도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금 이거 낮아요. 이거. 네. 네, 갑자기 낮추신 아니 8%에서 7% 살짝 네, 낮추고 약간 낮추셨는데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 한 1년 전 내지 6개월 전에는 아마 금융주 비중이 한 20%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 은행 어닝 사이클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정말 화려한 끝을 장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2년이 남았을지 4년이 남았을지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마켓 웨이팅 정도에서 살짝 낮은 정도만 들고 가도 네. 종목만 잘 골라놓고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예, 그래서 한 7% 정도를 들고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 포트폴리오 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저는 금융주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무슨 차이죠?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가입하신 분들하고 달라야죠.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 정도로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네. 들고 있을 만한 그 관심은 없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석유 에너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좋게 보시는 여전히 것들이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진짜 슈퍼 원자재 사이클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비중이 완전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원자재 슈퍼 사이클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게 제가 보는 이 긴 사이클 주간으로 계산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번에 2년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여드렸죠. 미국의 그 개인들의 사이클 언제가 피크로 나오냐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그거와 맞물리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2026년에서 2028년에 나온다. 네. 그때에 바꿀 수 있는 케이스인데, 예, 그거는 또 계속 저희는 뭐 모델 돌리면서 판단할 거니까. 전 지금은 아직은 네,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회사에 집중.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지금 4%밖에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 주말의 숫자고요. 네. 지금 벌써 이제 또 며칠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쭉 있고. 나왔는데 네.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안 좋았더라? 몇 개가 보잉이 안 좋았고 네. 또 AT&T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랬나요? 네, 어제 몇 개 안 나왔는데. 좋았는데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 8개가 좋고 2개가 안 좋고 이 정도 네. 수준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실적 시즌에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22년도 실적 전망치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맞습니다. 항상 유동훈 본부장님 제가 존경하는 거는 업데이트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해야죠 운영하는 사람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22년도 전망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어디서 어느 섹터의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좀 더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는 좋지 않을까 하세요. 싶어요. 저보고 네. 포트폴리오를 너무 안 움직이셔서 일 안 하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 포트폴리오를 자주 옮기고 막 바꾸는 매니저는 그건 그냥 트레이더죠. 매니저가 아니라. 예, 저는 1년에 턴오버가 100%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자료와 함께 꼼꼼한 마켓 점검 해주시고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1부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